창공을 가르던 수백억 원의 첨단 전투기가 찰나의 순간 화염에 휩싸여 추락함이라. 조종사의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이 참혹한 순간은 곧 국가방위력의 치명적인 공백을 의미함이라. 최근 경국 영주에서 우리 공군의 주력 F-16C가 야간 훈련 중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우리 조종사는 무사히 생還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 인도의 자랑이라는 테자스 전투기는 불과 3개월 만에 2번이나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두 사건 이면에 숨겨진 항공 방위 산업의 냉혹한 현실과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인도 현지 언론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군사 전문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인도 공군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힌 상태입니다. 지난 2월 인도 공군기지에 착륙하던 국산 전투기 테자스가 제동장치 결함으로 추락하며 기체가 완파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불과 석 달 전 두바이 에어쇼에서 고개 비행 중이던 테자스가 추락해 조종사가 순직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벌어진 연속적인 대형 사고입니다. 해외 방산매체 디펜스 뉴스와 제인스 영감은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인도 국영 항공우주회사인 HAL의 고질적인 품질 관리 실패를 지목합니다. 테자스 프로젝트는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 약 14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개발비를 쏟아부은 인도의 수건 사업입니다. 대당 가격 역시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6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결코 저렴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결함이라는 항공기 제작의 가장 기초적인 기계적 오류로 기체가 박살났다는 사실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인도 국방부는 즉각 테자스 정기종의 비행을 전면 중단시키고 대대적인 안전 프로토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조사인 HAL 측은 여전히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하며 예정된 180대의 양산 물량을 인도 공군에 강제로 떠넘기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국 조종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기업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극악무도한 행태입니다. 인도의 척박한 방산 인프라와 부패한 시스템이 결합하여 빚어낸 참담한 결과물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기 체계는 오직 완벽한 신뢰성으로만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 아무리 자국산 무기라 할지라도 조종사가 탑승을 꺼리는 기체는 결코 하늘을 지킬 수 없습니다. 반면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진 우리 공군의 F-16C 추락사고 대처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야간 산악지대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조종사는 침착하게 매뉴얼에 따라 비상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군 당국은 즉각적인 탐색 구조 작전을 펼쳐 2시간 30분 만에 조종사를 완벽하게 구조해냈습니다. 기체 산실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군사력의 핵심 자산인 베테랑 조종사의 생명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는 철저하게 훈련된 인적 자원과 고도로 시스템화된 대한민국군의 위기관리 능력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인도의 안일한 대처와 대한민국의 체계적인 구조 시스템은 한 국가가 방위 산업과 군사력을 대하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과거 대만 공군의 사례를 보면 이번 전투기 추락 위험성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대만은 최신형으로 개량한 F-16V를 운용하던 중 야간 훈련에서 기체가 바다로 추락하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캄캄한 밤 시각적 참조물이 사라진 상태에서 조종사가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지 못하는 비행 착각에 빠진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여기에 F-16과 같은 단발기 특성상 미세한 조류 충돌이나 엔진 결함으로 동력이 상실되면 회복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전 설계된 기체의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전 세계 조종사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극명한 비교의가 발생합니다. 대만은 참사 당시 조종사를 끝내 구조하지 못하고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군 당국은 추락 직후 즉각적인 야간 탐색 구조망을 가동하여 2시간 30분 만에 조종사를 무사히 구출해냈습니다. 동일한 기종의 사고 징후 앞에서도 조종사의 생還을 이끌어낸 것은 우리가 구축한 압도적인 훈련 체계와 위기 대응 매뉴얼 덕분입니다. 수백억 원의 전투기보다 조종사의 생환이 절대적인 이유는 자본과 시간의 압도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첨단 기체는 돈을 들여 다시 생산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베테랑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려면 최소 10년의 세월과 250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됩니다. 세계 최강 미군의 사례를 보면 이 철학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미국은 적진에 고립된 조종사단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특수
인도 탐색구조대와 헬기 편대를 주저없이 투입합니다. 조종사의 숙련된 직관은 그 어떤 최신형 소프트웨어로도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전략 자산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추락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비화하는 이유는 기체 하나에 응집된 국가의 산업 역량과 군사 외교적 신뢰가 동시에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군사학적 관점에서 전투기 추락 원인을 분석해보면 항공역학의 극한을 시험하는 현대전의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지상에서 완벽하게 정비를 수행하더라도 비행 중인 전투기는 중력가 속도의 9배에 달하는 엄청난 하중을 견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체 구조물에 미세한 균열인 피로 파괴가 누적됩니다. 특히 현대의 전투기는 조종사의 아날로그적 조작이 아니라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비행을 통제하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수백만 줄의 코딩 오류 하나와 센서 유압 장치 간의 미세한 신호 지연 하나가 곧바로 기체의 통제 불능 상태를 야기합니다. 전투기 개발은 수만 개의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이 아니라 기계와 전자 시스템을 완벽한 하나의 생명체로 융합하는 극한의 난이도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진정한 이력이 빛을 발합니다. 1978년 무렵부터 척박한 환경 속에서 본격적인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피나는 노력 끝에 세계 최정상급의 항공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인도가 40년간 천문학적인 자본을 허비하며 브레이크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는 전투기를 만들 때 우리는 치밀한 전략으로 FA-50 경공격기와 초음속 전투기 KF-21을 성공적으로 하늘에 띄웠습니다. KF-21 개발 당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엔지니어들은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른바 아이언버드라 불리는 지상시험 시설에서 밤낮 없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전투기의 실제 수명보다 2.5배 이상의 극한 하중을 가하며 기체가 찢어지고 부서질 때까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방대한 정량적 데이터가 바로 결함류 제로에 도전하는 K방산의 핵심 자산입니다. 전쟁과 방위산업은 필연적으로 자본의 이동과 직결됩니다. 인도의 테자스와 대한민국의 FA-50은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자주 맞붙는 경쟁 기종입니다. 동남아시아와 중동의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기체를 원합니다. 말레이시아 경공격기 도입 사업 당시 인도는 대당 약 600억 원에 달하는 테자스의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추며 강력한 로비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군 당국은 테자스의 잦은 결함과 부품 수급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반면 대당 약 500억 원 수준의 우리 FA-50은 가동률 80% 이상을 자랑하는 압도적인 신뢰성과 신속한 후속 군수 지원 능력을 증명하며 최종 계약을 따냈습니다. 무기는 재원표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전과 다름없는 가혹한 환경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인도는 테자스를 개발하며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은 미국의 지휘사 제품을 사용하고 눈의 역할을 하는 레이더는 이스라엘제를 수입해 장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국산 전투기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국적 부품의 조립품에 불과합니다. 각기 다른 국가에서 제작된 복잡한 전자장비들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통합하는 기술적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KF-21은 전투기의 4대 핵심 기술이라 불리는 A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장비를 모두 독자적인 국내 기술로 개발해냈습니다. 국산화율 65%를 훌쩍 넘기며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방사물자의 수출과 독자적인 개발 플랫폼의 확보는 국민의 일상적인 삶과 경제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KF-21 프로젝트 하나만으로 창출되는 직간접적인 경제유발 효과는 무려 24조 원에 달합니다. 700여 개의 국내 중소협력업체들이 첨단 항공부품을 생산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매몰 비용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살찌우고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강력한 투자 자본으로 환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가 자국의 항공산업 역량을 과신하며 무리한 땜제식 처방으로 자본을 낭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철저한 검증과 기술적 자립을 통해 막대한 보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기체계의 국산화는 국가의 명운을 건 냉혹한 비즈니스이자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체제 개선을 의미합니다. 인도 테자스의 연이은 추락은 기술적 검증 없이 정치적 목적만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국산화가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핵심 기술에 대한 뼈대 없이 해외 부품을 사다 맞추는데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한 추락 사고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처참한 외면이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할 때마다 해외 업체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인니는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 동맹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품 수급이 지연되어 멀쩡한 전투기를 부품용으로 뜯어 써야 했던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독자적인 기술로 KF-21 보라매를 날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대당 약 12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이 첨단 플랫폼은 대한민국 영공방위를 넘어 전 세계 국가들이 탐내는 전략 자산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5월 22일 라팔 졸전 인니 보라매 관심 급증 영상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라팔 도입 계약을 통해 군사외교적 이득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프랑스가 제시한 금융지원과 유럽 기술 협력은 매력적인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라팔이 국제교전에서 격추되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기체의 방어전 성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도입 비용과 유지 비용을 재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팔은 기본적으로 한 대당 1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실제 운용 인프라를 추가하면 대당 1억 2천만 달러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한 대에 하나와 약 1,8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큰 금액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 부담에 더해 라팔이 격추되었다는 보도가 인니 언론에 전해지자 인니 여론이 들끓었고 때문에 군 내부와 의회에서 대안 모색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관심을 두었던 보라매가 다시 떠오른 것입니다. 보라매는 4.5세대 전투기지만 설계 초기부터 스텔스 개량 가능성을 열어둔 기체로 평가받습니다. 이 점이 라팔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4.5세대 전투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60여 개국이 잠재 수요국으로 꼽힙니다. 그중 20%가량이 동남아와 중동, 남미 지역인데 인도네시아는 이 지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니는 라팔 대신 보라매에 투자하여 자국 생산 라인을 확대하면 동남아시아의 항공산업 허브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개발 사업에서 노리는 숨은 이점이기도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보라매는 미국의 F414 엔진 기반을 사용합니다. 이는 이미 검증된 파워팩으로 유지보수 및 부품 수급이 원활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팔의 M88 엔진 대비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반면 라팔에 장착된 RB2A4 레이더는 외산 기반이라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기술 이전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차후 전력 개량을 위한 공동 개발 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라팔 도입 계약을 계속 이어가느냐 아니면 계약 일부를 축소하느냐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미 지불한 계약금과 국제적 체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인니의회와 군사 전문가들은 라팔 대신 차라리 보라매에 더 투자하는 편이 낫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서면서 인니 정부가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터키의 차세대 전투기 칸 사업도 검토했지만 그쪽 역시 기술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F-35 도입을 희망했으나 미국이 쉽게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5세대급 능력을 장차 확보할 4.5세대 전투기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라팔도 스텔스 처리가 일부 적용되었지만 완전한 내부 무장창 구조가 아니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만이 공개되지 않은 내부 개발 비화에 따르면 보라매는 기수부와 동체하단에 레이더 반사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초도 시제기 단계부터 램 채택을 고민했습니다. 해외 방산업체와 극비리에 협력한 끝에 프로토타입 램 도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결과물은 기존 4세대 기체들이 최소 10년 넘게 걸려야 할 연구를 한층 빠른 속도로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점이 인니 입장에선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추가 연구를 통해 보라매가 부분 스텔스 기능을 넘어서 향후 가시선박 교전에서 유리한 형상을 갖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 전투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인니 공군 지휘부가 만약 라팔을 추가로 들여온다면 기체 운용에 있어 엔진부터 항전 장비, 무장 체계까지 전부 프랑스 의존도가 커집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경제 제재나 정치적 이슈가 불거졌을 때 대체 수단이 적다는 것입니다. 반면 보라매는 한국이 핵심 기술을 상당 부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필요시 인니가 항공산업 독립성을 키우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인니가 중시하는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5세대 기체 F-35를 구매하기에는 외교적, 재정적 허들이 큽니다. 따라서 보라매 같은 중형급 플랫폼을 중심으로 서서히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겠다는 선택이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해외 사례를 들어보면 스웨덴의 그리펜 NG도 처음에는 4세대 전투기였지만 지속적 개량을 거쳐 전자전 항전 성능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보라매도 이와 비슷한 발전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한국이 이미 수출 경험을 가진 항공기인 TE-50 계열을 동남아 여러 국가에 판매해왔다는 사실도 인니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니는 이전에도 잠수함 공동개발, 경항공모함 건조 등의 프로젝트에서 한국과 협력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보라매 프로젝트에 재합류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은 수순일 수 있습니다. 물론 보라매가 아직 양산 완료된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전력화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니가 라팔과의 계약을 전면 취소하지 않고 가능성 열어두기 전략을 쓰는 건 혹시라도 보라매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양면책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라팔 도입을 전부 진행했다가는 인니 재정에 과부하가 걸리는 건 분명합니다. 프랑스 측에서 제시하는 금전적 조건이나 기술 이전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인니 언론이 캐나다가 보라매에 관심 있다라는 기사를 내보내며 마치 보라매가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부각시키는 이유도 이와 연결됩니다. 다른 유력 수요국이 보라매를 검토한다면 협상력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국 입장도 간단치 않습니다. 인니의 공동개발 참여가 재개되면 프로젝트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수출 판로가 열려 든든한 우군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이나 지분 문제에 대해 지난번과 같은 갈등이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보라매를 아시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라팔보다 저렴하면서도 향후 스텔스 개량으로 5세대 전투기와 경쟁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자연히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보라매의 내부 무장창은 2발에서 4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 중이라고 합니다. 블록2 또는 블록3 시점에서 완전한 내부 무장창이 구현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 과정을 고려하면 2030년대 후반쯤 보라매는 사실상 스텔스 전투기에 준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인니가 이 시점에 맞춰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면 동남아 최고 수준의 공군 전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열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라매가 완성도 높게 양산되고 실전 배치돼야 한국 항공산업이 세계적 신뢰를 얻었다라는 확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니도 이를 지켜보며 최종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다만 라팔 격추 소문과 F-15EX의 대형 RCS 우려가 겹치면서 인니 내부 분위기가 한국산 전투기에 좀 더 유리하게 기울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지 언론도 연일 보라매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전투기를 원하는 인니로서는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전력 강화 사업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라팔도 훌륭한 기체지만 공동개발 기술 이전 면에서 제한이 많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보라매가 재부상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니가 원하는 것을 가장 적절히 제공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가격, 기술 협력, 그리고 미래 스텔스 업그레이드 가능성이란 세 박자를 고루 갖춘 셈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실제로 라팔 계약을 축소하고 보라매 쪽에 더 비중을 둔다면 동남아 무기시장 판대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도 그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 내부에선 보라매 양산 시점이 2026년 전후로 계획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제기 시험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면 인니가 원하는 일정에도 어느 정도 부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스텔스 기술 고도화에 있어 핵심이 될 램 소재와 복합재 설계 기술을 해외에서 들여온 뒤 국내에서 추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인니가 공동으로 참여한다면 적지 않은 노하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보라매와 라팔의 비교는 단순히 가격이나 성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기술이
복합적으로 얽힌 이슈라 하겠습니다. 인니가 갑자기 태세 전환하는 듯 보이는 건 그만큼 실리를 따져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라팔 전투기가 보인 졸전 소문에 인도네시아가 발빠르게 반응한 건 사실입니다. 국가 경제와 안보가 걸린 문제이니 그들이 요구하는 세부 사항을 충족해줄 무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기술적 성장 가능성이 큰 보라매가 대안으로 다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공동개발 기술 이전이라는 부가이까지 따라붙으니 인니가 마다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물론 아직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니가 한국 보라매를 심각하게 재검토한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항공산업에는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인니 측은 라팔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각종 정보를 수집하며 양자 비교를 진행할 것입니다. 각 무기 체계가 가진 장단점을 파악해 최적의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라팔과 달리 보라매는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인니의 구체적 참여와 자금 지원이 더해지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인니는 미래 공군 전력의 주춧돌을 마련하고 한국은 세계 시장에 보라매의 경쟁력을 각인시킬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니가 라팔 대신 보라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는 그들이 주권을 지키고 안보를 강화하려면 안정적인 무기 운영과 확장성이 필수적이라는 국방 전략에서 비롯됩니다. 검증된 4.5세대 플랫폼이면서도 5세대 진입을 모색하는 보라매가 인니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동의 거대한 축이 무너졌습니다. 3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란을 철권 통치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눈엣 가시였던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한순간에 폭사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공습이 아닙니다. 미국 중앙정보국과 이스라엘 모사드가 수개월간 정밀하게 설계한 거대 작전의 결과물입니다. 테헤란 한복판에서 최고 지도자와 수뇌부 15명이 증거라듯 사라진 이 사건은 지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유례없는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해외 외신들도 이번 사태를 긴급 타전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CIA가 이란 수뇌부의 해동 시간과 장소를 초 단위로 특정했다고 보도하며 정보전의 완벽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 현지 국영방송 앵커가 울음을 터뜨리며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인정하는 모습은 이란 정권이 받은 타격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전 개시 15시간 만에 승리를 선언한 배경에는 이토록 치밀한 정보 장악력이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이 보여준 소름 돋는 전술적 영악함입니다. 미군은 이번 공습에 대당 약 6,750만 원 수준의 저가형 자폭 드론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이 드론의 정체는 기가 막힙니다. 바로 이란이 전 세계에 자랑하던 저가형 드론 기술을 그대로 복제해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모델입니다. 이란의 기술로 이란의 방공망을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적의 무기로 적의 심장을 찌르는 고도의 심리전과 경제전이 병행되었습니다. 6,750만 원짜리 드론을 막기 위해 이란은 한 발당 약 27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지대공 미사일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자본의 논리로 적의 국고를 고갈시키는 미국의 전략은 현대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의 역할 또한 완벽했습니다. 미군이 저가형 드론과 토마호크 미사일로 이란의 레이더망과 방공시설을 유린하며 시선을 돌리는 사이 이스라엘의 첨단 전투기들은 하메네이의 집무실과 수뇌부 거처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30발의 미사일이 집중된 집무실 주변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 작전으로 국방장관과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핵심 인물들은 물론 하메네이의 가족들까지 몰살되었습니다. 지도부의 공백을 넘어 이란이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마비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40년 전쟁의 서막을 이해하려면 1970년대로 시계를 돌려봐야 합니다. 사실 이란은 중동에서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던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소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이란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당대 최고의 전투기였던 F-14 톰캣을 미국 외에 유일하게 수출한 나라가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한 대당 약 2,700억 원이 넘는 이 괴물 같은 기체를 이란 공군이 몰았다는 사실은 두 나라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1979년 이슬람 혁명이 터지며 이 모든 신뢰는 순식간에 배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 사건 당시 52명의 미국인이 444일간 억류되었던 지옥은 미국 지도부의 내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작전에서 50이라는 숫자를 강조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란의 주요 거점 52곳을 타격 리스트에 올린 것은 40년 전의 빚을 이자로 쳐서 갚아주겠다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키운 호랑이가 이빨을 드러내자 즉각적인 응징에 나섰습니다. 1980년 발발한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사담 후세인 정권을 뒤에서 밀어주었습니다. 8년 동안 이어진 이 지옥 같은 소모전에서 이란은 무려 100만 명에 가까운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이란을 이끌던 혁명수비대는 이 처참한 패배를 지켜보며 미국을 향한 증오를 뼈에 새겼습니다. 그때 전장을 누비며 전설적인 영웅으로 떠오른 인물이 바로 가셈 솔레이마니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란에게 패권의 기회를 열어준 것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었습니다. 미국이 앙숙이었던 수니파 사담 후세인을 제거해주자 이라크 내 다수파인 시아파가 정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란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연결하는 이른바 시아파 초승달 벨트를 완성하며 중동 전체를 이란의 영향력 아래 두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적을 죽이려다 오히려 더 큰 괴물을 키워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최근 벌어진 하메네이 수뇌부 제거 작전은 이러한 역사적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미국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번 작전의 핵심은 압도적인 가성비와 정밀함입니다. 앞서 언급한 저가형 자폭 드론의 활용은 무기를 쏘는 행위를 넘어 산업적 파괴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란이 수천만 원짜리 드론 한 대를 막기 위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미사일을 소모할 때마다 이란의 경제적 저항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깎여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설계한 경제적 참수 작전의 실체입니다. 여기
여기에 수조 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토마호크 미사일과 F-35 스텔스기가 가세하며 이란의 방공망은 종이장처럼 찢겨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첨단 정밀 타격 능력은 하메네이가 숨어있던 지하 벙커의 깊이조차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30발의 미사일이 한 점에 집중되는 광경은 현대 무기 체계가 도달한 정밀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력의 차이를 넘어 정보 자산의 격차를 증명한 사건입니다. 미국은 이란 수뇌부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약 1350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국방 예산이 쏟아부은 정찰위성과 인공지능 분석력이 이룬 결과입니다. 중동의 거대한 판도가 뒤흔들리는 지금 가장 기민하게 움직이는 국가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이번 작전의 실질적인 설계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스라엘은 이제 시아파 초승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겠다는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사드의 정보력은 이미 이란 내부 깊숙이 침투해 있었고 이들이 제공한 초정밀 표적 데이터는 미국의 미사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타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국이 보유한 F-35I 아디르 편대를 전진 배치하며 이란의 보복을지조차 꺾어놓고 있습니다. 주변 아랍 국가들의 행보도 흥미롭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겉으로는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란의 영향력 약화를 반기는 눈치입니다. 과거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에게 석유 시설이 공격당할 때마다 이들은 수조 원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데올로기 싸움보다는 자국의 경제 발전과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실리주의적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여준 무기체계 혁신은 주변국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단 한 발에 약 6,750만 원이 들어가는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 대신 한 번 발사에 단돈 2,700원밖에 들지 않는 레이저 방어 시스템 아이언빔의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저가형 드론 공습을 가성비로 제압하겠다는 이 전략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고가의 미사일로 저가 드론을 막느라 국고를 탕진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정세 변화는 결국 거대한 자본의 이동으로 이어집니다. 중동의 부호들은 이제 불안한 이란 인접 지역에서 자금을 빼내어 더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압도적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맺어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밀월 관계는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더욱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원리가 중동 전역을 실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전달합니다. 현대전은 더 이상 물량 공세의 장이 아니며 정보의 독점과 압도적인 기술 격차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효율성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보여준 이 정밀한 제거의 미학은 군사작전을 넘어 전 세계 지정학적 판도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의 붕괴를 보며 거리로 나와 춤을 추는 일부 시민들의 모습은 37년 철권 통치의 끝이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미국은 이번 작전명을 장대한 분노라고 명명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세력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공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라고 자택에서 이 거대한 체스판을 진두지휘하며 힘에 의한 평화가 무엇인지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전쟁은 무기체계의 우월함을 넘어 산업구조와 자본력이 어떻게 승패를 결정짓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값싼 드론으로 국가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확보된 정보자산으로 적의 수뇌부를 도려내는 방식은 향후 비대칭 전력 운영의 교본이 될 전망입니다. 이란의 보복 수위에 따라 미국의 추가 옵션이 결정되겠지만 이미 승부의 저울추는 한쪽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냉혹한 국제질서의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졌습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외교는 허상이며 기술 우위가 곧 생존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죠. 40년을 이어온 이 지독한 악연의 저울추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에너지 패권의 흐름 역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동의 불안정이 가속될수록 미국은 자국 내 셰일오일을 무기로 전 세계 에너지 가격 풍제권을 더욱 강력하게 거머쥘 겁니다. 이란이라는 변수가 사라진 자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게 도약의 기회가 되겠지만 이란 원유에 의존하던 국가들에게는 거대한 재앙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자본은 언제나 가장 안전하고 압도적인 힘이 있는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니까요.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적의 심리를 조종하고 내부 분열을 유도하며 첩보전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메네이 최측근의 배신 가능성까지 파고든 이들의 집요함은 이란이라는 국가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미국과 이란의 40년 전쟁은 파멸적인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부재는 내부 권력 투쟁과 시아파 네트워크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미국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중동 영향력을 유지한 채 이제 동아시아나 유럽 같은 새로운 전선으로 시선을 돌릴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년 2월 19일 UAE 공동개발국 참여 영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서름을 삼키며 갈고 닦은 기술력이 이제야 비로소 빛을 발하며 세계 열강들이 독점해온 항공우주 산업의 높은 진입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이 F-35 판매를 주저하며 간을 보는 사이 한국은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하며 중동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이것은 한국 방산이 이제 추격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선도자의 위치에 섰음을 의미합니다. 걸프 인터내셔널 포럼의 분석처럼 UA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확보하려는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심을 실현해줄 유일한 파트너로 지목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껏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따르는데 급급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만든 무기가 세계 표준이 되고 우리가 제시한 협력 모델이 국제 방산 시장의 새로운 교과서가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KF-21의 가격이나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이 보여주는 놀라운 제조업 역량과 약속한 납기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는 신뢰성 그리고 파트너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태도에 경외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UAE와의 협력 논의가 최종 성사된다면 그것은 한국 방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잭팟이 터지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상상할 수 없는 파급력을 미칠 것입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한국 기술진들이 흘린 땀방울이 20조 원이라는 거대한 국부가 되어 돌아오는 이 드라마틱한 상황은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합니다. 과연 이 거대한 기회가 한국의 항공산업과 우리네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 치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외신의 보도 한 줄 한 줄에 숨겨진 국제정세의 복잡한 셈법을 읽어내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할 수 있는 몫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KF-21이 F-35의 대안이 될 수 있냐는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세계 안보 지형을 바꾸는 전략적 지렛대가 되었다는 사실이며 그 중심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의 전력을 냉정하게 뜯어보면 이들이 왜 한국의 KF-21에 이토록 집착하는지 그 진짜 이유가 보입니다. 현재 UAE는 우리 공군의 주력인 KF-16보다 성능이 우월한 F-16 블록 60을 80대 가까이 운용 중이고 프랑스 다소사의 최신형 라팔 F4까지 80대를 주문해 놓은 그야말로 중동 최고의 항공 전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당장 전쟁이 나도 아쉬울 게 없는 이들이 굳이 개발도 끝나지 않은 한국 전투기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바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기술 통제권 때문입니다. 미국산 무기는 성능은 세계 최고일지 몰라도 나사 하나 소프트웨어 코드 한 줄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끔찍한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수조 원을 주고 전투기를 사왔는데 내 마음대로 개량도 못하고 미국의 허락을 기다려야 하는 이 기형적인 종속관계에 지칠 대로 지친 UAE가 우리는 당신들에게 기술을 열어주겠다라고 선언한 한국의 손을 덥석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기 구매가 아니라 산업 주권을 사겠다는 그들의 강력한 의지며 서방 선진국들이 절대 허용하지 않던 금단의 영역을 한국이 과감하게 파고든 결과입니다. 실제로 UAE가 한국에 제안하고 있는 협력의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외신과 업계가 추산하는 경제 효과는 미화 150억 달러,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무려 약 2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기체값만 따진 것이 아니라 현지 생산 공장 건설과 후속 군수 지원 그리고 향후 30년 이상 이어질 유지 보수 비용까지 포함된 거대한 산업 생태계의 가계표입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로 수년째 속을 끓이며 겨우 받아낸 돈이 몇천억 원 수준인데 오일머니로 무장한 UAE는 아예 단위가 다른 자본을 들고 와서 같이 만들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체결된 포괄적 협력 의향서를 바탕으로 양국은 KF-21의 단순 도입을 넘어 공동 개발국 지위까지 논의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성사된다면 한국은 자금난이라는 고질적인 리스크를 단번에 해결하고 KF-21을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됩니다. UAE가 진짜 노리는 것은 현재 KF-21 블록 1이나 2가 아니라 진정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게 될 미래의 KF-21 EX 모델과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입니다. 현대공중전은 전투기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가 탄 전투기가 다수의 무인기를 거느리고 작전하는 멈튀기
멀티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KF-21을 지휘기로 하고 국산 스텔스 무인기를 윙맨으로 사용하는 작전 개념을 완성해가고 있는데 UAE는 바로 이 미래 기술의 원천 소스에 접근하고 싶은 것입니다. 프랑스나 미국은 완제품을 팔 뿐 제조 기술은 절대 공유하지 않지만 한국은 함께 개발해서 제3국에 같이 팔자라는 파격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UAE가 꿈꾸는 탈석유 시대의 첨단 방산국가라는 비전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한국 입장에서는 개발비 분담은 물론 중동이라는 거대한 수출 거점까지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전략적 승리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는 여전히 미국의 승인이라는 높고 거친 파도가 남아있습니다. KF-21의 심장인 F-414 엔진은 미국 지휘사의 제품이고 주요 항전 장비 일부도 미국의 기술 통제하에 있어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은 UAE가 중국의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거나 중국산 훈련기를 도입하는 행보를 보일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F-35 판매를 중단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이 점이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동의 핵심 동맹인 UAE가 중국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F-35 대신 한국의 KF-21을 도입하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외교적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와 방산 관계자들은 이 틈새를 정확하게 파고들어 KF-21이 미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UAE를 서방 진영에 묶어둘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더 고무적인 것은 현장의 데이터가 한국의 기술적 신뢰도를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카이를 비롯한 한국 방산기업들은 납기 지연이 일상인 서방 방산기업들과 달리 약속한 날짜에 정확하게 물건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제조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UAE 국방 관계자들이 사천 공장을 방문했을 때 가장 놀라워했던 점도 바로 실세 없이 돌아가는 생산 라인과 눈으로 확인 가능한 개발 속도였습니다. 서류상의 스펙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날아다니는 시제기와 시뮬레이터를 직접 보여주며 우리는 지금 이만큼 와 있다라고 증명하는 한국의 실행력이 중동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 요인입니다. 이제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외교 무대에서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협상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전략 자산으로 진화했습니다.